그러면 감독님부터 쭉 먼저 가동적으로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네, 들어요. 네. 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부터에서 명선 역할을 맡은 정하담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택역 김재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부남 역할 박채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익 배우님은 사실 최 감독님하고 여러 영화에 나오셨었죠, 이전에서도. 예, 한 3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앵커에서도 프레스에서 제가 얼굴 보는 제일 확실히 나고. 프레스 한다. 프레스만 빼고. 예. 프레스는 아니고 앵커에서 명연기 기억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길에도 나오셨던 분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새 배우님하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있어가지고요. 또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편히 중간에 좀 질문 주시면은 질문 받아가면서 주로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제가 약간 사담을 시작 전에 좀 나누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 감독님 영화 볼 때마다 조금은 그래도 이제 대중적으로 좀 낯선 배우들을 특히 이제 여배우들을 많이 발굴한다는 느낌도 있으셨고, 물론 프레스는 이제 남자 배우 중심의 영화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도 역시 또 여배우 캐릭터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어떻게 하담 배우님하고 영화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하남 배우님 나온 영화들은 이제 봤죠. 이렇게 스틸플라워도 잘 봤고, 또 들꽃이라는 영화도 봤고 해서 괜찮은 되게 매력적인 배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세계로부터 시나리오 쓸 때는 하담 배우님을 생각한 적이 없고요. 시나리오 쓰고 난 뒤에 이제 배우 캐스팅을 누구랑 했으면 좋겠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스틸플라워 감독님이 박석영 감독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정하담 배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그 이미지 생각하니까 조금 시나리오를 좀 고치면 완벽한 어떤 매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담 배우님한테 연락해서 시나리오 주고 그래서 시나리오 조금 각색하면서 이렇게 같이 맞춰가기 시작했죠. 예. 신택 김재록 배우님도 같이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재록 배우님은 직접 뵙고 같이 영화 이야기하면서 캐릭터 얘기하니까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배우님한테 알게 모르게 처음에 난 신택 배우님 그 시나리오상에서 신택은 약간 몸집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약간 마른 왜소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뒤에 아픔이 좀 더 직접적으로 잘 전달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님 영화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잘 맞출 수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수 쳐야 하담 배우님은 사실 스틸플라워에서 사실 거리의 소녀, 10대 소녀 역할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할 텐데 이 영화에서는 아이가 있는 엄마 역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엄마의 느낌이 얼마나 날지 그것도 걱정되기도 하고 이 캐릭터를 처음 받아봤을 때 하시겠다라고 결심했었던 이유가 뭘까도 사실 영화 보고 나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명선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이 영화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쭉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긴 호흡으로 전에 제가 나왔던 영화에서 무당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북한 하는 역할도 했었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조금 짧게 해서 긴 호흡으로 그 연기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보고서는
예전에 어렴풋하게 약간 아쉬웠던 것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엄마에 대한 거는 사실 좀 걱정은 됐었어요. 처음에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여기서 명선 나이가 사실 많은 나이로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저 당시에 27이었는데 27 정도 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단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나이를 생각하지는 말고 아이에 대한 것만 좀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질문 답 끝날 때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름 이제 종합 선물 세트셨던 거네. 이전에 해봤던 것들을 다 결합해서 해볼 수 있는 캐릭터들 새로운 것들. 해볼 수 있고 얼마나 제록 배우님은 물론 센 역할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또 나름 묘하고 센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어떠셨는지 다들 봤을 때. 네, 그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이 그 합천 영화제를 제가 갔었는데 합천까지 오셔서 감독님이랑 이제 처음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에 이제 통화 몇 번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함께 하기로 하고 시나리오는 이제 그 전에 받아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분석하고 캐릭터 탐구하고 하는데 이게 일단 제가 탈북자 역할은 예전에 단편에서 몇 번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정말 탈북 사투리를 제대로 쓰면서 하는 역할도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각장애인 역할도 당연히 처음이었고 그리고 교주 역할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단 배우처럼 처음 하는 역할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북한 사투리는 그 백경윤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북한 사투리를 전문으로 코치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배우님들한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우리 배우분들하고 함께 그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매일매일 톡을 주고받고 녹음하고 그래서 피드백 받고 이제 그러면서 거의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주는 글쎄요, 뭐 어떻게 뭘 특별하게 이렇게 막 짜고 그러면 더 이상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 시각장애인 역할도 내가 당연히 아무리 연기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눈을 감지 않는 한 눈 뜨고 있으면 당연히 보이는데 이거를 굳이 막 더 막 뭘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감독님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냥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결과물과 관계없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연 내가 또 이런 세 가지 종합 선물 세트 캐릭터를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면만 봤을 때도 이 신세계로부터의 신택 역할은 저한테는 정말 축복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게 이제 메인 역할이잖아요. 네네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이제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눈동자가 보이는 부분들.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형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 보일러 네네. 그때도 그렇고 나중에 또 이렇게 눈을 뜨고 하단벽을 쳐다보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는 눈동자를 보여줘야겠다. 대부분 안 보여주시는데 네네네. 그때 타이밍들 뭐 협의하시거나 뭐 정하시거나 논의하셨던 것이 따로 있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요. 뭐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이제 오랫동안 얘기하고 준비를 하지만 현장에 가면 감독님은 딱 준비했던 거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따 또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컷이 빠르시고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현장이 잘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완벽하게 찍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굳이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아마 이제 평론가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아마도 그냥 제가 캐릭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뭐 특별하게 어떤 계산
제가 원래 계산을 평상시에도 뭐 실제 삶에서도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서 연기도 그렇게 하는 편이라 계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네네. 박 배우님은 뭐 네. 워낙 친숙하실 테니까요. 이거 보통 이제 어떤 사장이나 이런 중년 남성 역할도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이전에도. 예. 이번에도 이제 그 역할을 줬을 때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고 어떻게 하기로 하시면 그냥 무조건 감독님 요청하면 오케이 해주시는 편이신 건가요? 네. 배우가 뭐 그 감독님들은 그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역할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런 게 분명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배우 생활 초반에는 그런 거 불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역할이 오든지 이 역할이 나한테 좀 어울려서 이걸 나한테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더 캐묻진 않겠습니다. 전 신세계로부터 저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전에 길이라든가 제가 이제 전주에 있을 때 상영을 했었던 뭐 프레스 앵커와 같은 작품들도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작품 보면서는 약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측면에서 놀랐냐면 보통 감독들의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얘기를 해온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영화는 뭔가 더 한 방향으로 깊어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이야기 안에서도 탈북자 얘기도 넣고 뭐 예를 들어서 프레스 같은 데서는 감옥에서 20년 만에 나온 남자의 이야기였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남자가 과연 이 사회와 혹은 이 여자와 어떤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감을 주는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탈북자에다가 거기에다가 누가 봐도 사이비 종교인 하지만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 소원이 이거가 계속 줄다리기를 거의 100분 가까이 99분 동안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영화를 만들고 계셔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번에는 이전에도 종교가 안 다뤄진 건 아니지만 종교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놓고 다루신 이유가 뭘까라는 게 사실은 감독님한테 제일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전에 그 프레스 앵커 때도 약간의 종교적인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스토리에 좀 묻어나게끔 만든 게 항상 그런 가까이 있던 종교 그리고 제가 믿었던 종교에 대한 부분이 늘 이야기 안에서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녹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프레스나 앵커 때보다는 제가 한번 신세계로부터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의 장면을 목격한 뒤에 아예 그냥 뭔가 확실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정답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로서의 얘기보다는 그 종교로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 아니면 그 이후에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 안에서 한번 해야지 다음에는 종교적 얘기를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파고들었던 것 같고 참고로 다음 작품은 아예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이렇게 내 나름대로 속 시원하게 한번 좀 풀고 가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찍고 난 뒤에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프레스하고 앵커에서는 사실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약간 반감이나 사기꾼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영화는 반대로 사이비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그 여주인공을 보여주고 있는 또 얘기라는 점에서 뭔가 좀 뒤집어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네, 풀고 네. 가셔야 되는 뭔가가 있으셨던 건가요? 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 그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게 이제 탈북자라는 어떤 배경이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겪는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처음에 아예 초반부터 신세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 동포라든지 아니면 내국인의 어떤 배경이 가지는 캐릭터였다면 아무래도 이게 이 세상이
살고 있는 이 남한이라는 이 세상이 그렇게 새롭지만 않을 건데 조사한 거 보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정말 외국의 교포보다 더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게 힘들고 이 세계가 너무 새로운 세계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러면 캐릭터가 초반부터 그냥 이 세계를 신세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의 눈으로 보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것 같고 거기에서 천천히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세계도 새로운 세계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하담 배우님하고 제록 배우님하고 두 분 연기하실 때 가끔 이제 하담 배우님의 표정을 이제 영화에서 계속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뭐라고 정말로 뭐 화신이 있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제록 배우님은 거의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혼자 계속 눈 감고 끼리끼리 할 때 하담을 이렇게 쭉 쳐다보는 초반장을 봤을 때 저거 어떻게 견디고 있지? 되게 웃겼을 것도 같은데 무슨 생각하면서 저 연기를 견디고 있었을까 리액션을 하고 있었을까가 사실 영화 보는 내내 몇몇 컷들에서는 계속 눈에 걸렸었거든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 마음이. 제록 배우님이 거의 맥인처럼 약간 이상한 소리 혼자 계속 어떤 음성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어떤 생각하셨을까? 저는 전혀 웃기지는 않았고요. 그냥 당연히 그 상황 안에서는 믿고 있는 사람이고 어렵고 교주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뭐 물론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 표정까지 막 이렇게 믿는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신택이 신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집중해서 이 상황을 보지만 의심이 싹 트고 이런 그 상황이랑 연기는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았었어요. 제록 배우님은 눈 감고 연기하신 거 어떠셨어요? 눈 아. 감고 연기하신 적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었고요. 네. 일단 그 앞에 중얼중얼대는 거는 감독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혼자 있을 때 이 계속 중얼중얼대고 이렇게 신과 소통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왜 감독님 말씀하셔갖고 화신교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시나리오에 바탕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해갖고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서 한번 한 건데요. 하다 보니까 그걸 함으로써 또 저한테는 또 이 신택이라는 캐릭터가 더 와닿았더라고요. 그 첫날 저한테는 첫 촬영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첫 촬영이었던 게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 캐릭터가 쌓아나가는데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그 옆에 정하담 배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영화에는 몇 번 같이 나왔었지만 이렇게 씬에서 상대역으로 이렇게 함께 붙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하고 현장에서 그 전에도 만났지만 아무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아무리 뭐 교주고 뭐 하고 한다고 그래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정말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혼자 못 가잖아요. 옆에 명산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명순이한테 기대게 되고 그 기대게 되는 근거는 얘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뭘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같이 하면서 많이 기댔고 의존했고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그 북한에서 온 다른 두 여성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 명선이 거기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 약간 그럴 때 그런 신뢰의 뉘앙스 약간 찾는 그 느낌 같은 것들 확연하게 좀 묻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서 감독님께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을 생각인데요. 이 종교 꽤 나름 디테일하거든요. 뭐 600일 동안 어째야 되고 뭐 어떤 중에 10명을 모아야 되고 이거는 뭘 근거로 이렇게 종교를 창시하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근거보다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쓰고 난 뒤부터는 제가 준비한 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내가 그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데서 혹시나 같은 거나 같은 어떤 이론이나 같은 의식이 있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영화 만들고 난 뒤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기도문부터 의식부터 해서 물론 이제 차용한 부분은 있겠지만 새로운 걸 만들자 해서 아예 저 기도문을 다 썼죠. 다 쓰고 교본하고 제례하고 그다음 부활식 영화에서는 그 중간 중간만 나오지만 애초 조감독하고 나하고 둘이서 아예 다 처음부터 종교로 마크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좀 더 배우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관객분들이나 혹시나 또 후에 우리도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불을 믿는 이런 종교가 또 나올까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나리오 쓸 때는 그 지금 나온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평이한 캐릭터였는데 우연히 저 인물을 봤죠. 제가 찜질방에 있었는데 뭐 아신 분들은 몇 번 얘기해서 알겠지만 찜질방에서 똑같은 분을 봤어요. 신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늘을 보고 누군가랑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택의 캐릭터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서 저게 너무 인상 깊게 와닿았고 신택도 누군가 신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림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그런 명을 연결시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분의 그 행동들을 좀 대입시켰죠. 화단 배우님 화주서 받아가지고 읽으실 때 그 진짜 뭐가 내용이 있는 책인가요? 아니면 그냥 앞 살짝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빈종인가요? 앞에 한두 장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뒤에까지 다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은 있었습니다. 새로 종교 창시하셨다는 게 하길래 얼마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셨을까 궁금하게. 성서 정도까지는 못 썼고. 근데 뭐 마크도 그렇지만 기도문도 꽤 자세하게 적으셨던데요. 기도문, 그러니까 신택이 그 재단 앞에 있는 큰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웬만큼은 좀 이렇게 많이 써놨던 것 같아요. 그 의식들하고 다 이거. 그런데 이제 화신 마크는 제가 미술팀한테 의뢰를 했는데 조금 계속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지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세 개의 라인 가지고 600일입니다. 600일을 해서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상황들을 봤고. 근데 애초에 이 영화를 시작할 때가 아마 그 모더레이트인지도 알지만 제가 프레스 전주국제 영화제 갔을 때 전주 시내에서 똑같은 분을 봤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쓰기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부활 종교는 아닌데 다른 어떤 그때는 부활이 아니라 뭔가 되게 생소한 종교였어요. 뭐 휴거도 아니고 뭔가를 믿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신 분이 전주 시내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면서 그 주변 상인들이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이 얘기를 영화로 만들면 충분히 이야기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2016년부터 조금씩 생각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사실 이제 종교서의 내용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게 한번 뽀록이 나면서 10명을 못 모으게 된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종교서에 나와 있다. 그게 뭐냐면 그 화주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화두인 그 명선이 다시 화주가 되면은 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희생이 이루어져서 부활하는 것이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내러티브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뭔가 해결점을 확 던져주면서 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놀라웠던 이야기상의 설정이 돼서 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10명을 못 모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화주가 몸이 이제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그 상황은 이제 어쨌든 복선으로서 이야기를 구성하게 좀 준비했던 장면도 장치였고 10명이 못 모았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종교의 어떤 게 부활이라는 게 끝나나 했을 때 한 명의 희생으로 한 명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길은 있을 수 있겠다. 그게 만약에 교주라면 더 확실하겠다. 일반인도 아니고 교주가 자신의 죽음을 희생하면서 너에게 교주를 연결할 때 누군가 한 명은 지명해서 살릴 수 있다라면 그런 명선이 그거를
이전까지 화주와 관계됐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해소되면서 화주의 어떤 마지막 자신의 이 이야기의 진실성, 뭐 진짜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야기로서의 진실성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시나리오 쓰면서 또 화주서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하나의 방편으로 준비를 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이 종료 확실히 불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네. 보일러 장면도 넣으신 거고, 만약에 명선이 갇혀 있다가 나올 때 불을 지르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이름의 어떤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시려고 설정을 하셨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불하고 이제 꽃하고 두 가지를 설정해 네. 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략적인 것들 혹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편히 손들어서 질문 주시면 너무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빨리 질문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여러분들 주시고 계신데 현장에서도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핸드폰 카톡으로 다 주신 거죠?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순간적으로 골든블루님께서 주신 거 세 배우님들한테 주신 질문인데 많이들 주시는 또 질문이시기도 한데 연기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이나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대사나 기억에 남는 장면들 각각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배우님부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드셨던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대사나. 네, 한 2년 남짓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남으시는 거. 물론 있죠. 저기 굴 까는 거기서 명선을 보고 이제 네. 우는 장면에서 네. 이거 어느 타이밍에 울어야 될지 이게 이게 많은 어떤 너무 극적인 장면이어서 그렇게 막 울어야 되는 그런 게. 근데 그 감정은 막 올라와 있는데 카메라가 명선을 찍고 있고 뭐 이렇게 또 근데 거기서 예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감정을 막 올려 보기도 하고 내가 나오진 않지만 올려 보기도 하고 그 장면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아픔 그 사람의 아픔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화면 잡힌 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내분 먼저 이렇게 우시는 거 잡힌 다음에 이렇게 쓰러지시는 게 그다음 이어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가 화면에 있든 열심히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제로 배우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담 배우한테 뭐 기대고 의전해서 함께 촬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찰서에 갔다가 뛰어나오는 씬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담 배우가 저를 팽개치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교주라고 해봐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약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그리고 정말 명선이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인데 명선이가 저렇게 가버리니까 막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뭐 힘들었던 건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순간 매 장면이 어쨌든 저는 결과물과 관계없이 너무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네. 저는 힘든 장면이라기보다 초반에 이 명선 연기를 할 때 너무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현장에서 제가 좀 쑥스러움 이런 게 많다 그래야 되나? 약간 어려워하는 게 있어서 한 번만 더 가고 싶다는 말을 잘 못했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이 빨리 찍으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리고 씬 자체도 너무 많고 스케줄이 빡빡해서 근데 점점 지나니까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왜냐면 모두 다 이렇게 선배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다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그 어떤 시점부터는 한 번씩 더 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그 아쉬움이 남았었던 게 사실 좀 그때 이걸 말해도 되나? 이런 게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장면이 있어요. 사실 보면서 잘 이해가 지금도 안 되는 장면인데 그 10대 애들처럼 보이는 애들, 돈 달라고 하는 애들 달라고 하는 갑자기 그 강가 쪽, 개울가 쪽으로 막 뛰어가시잖아요. 그 거기 가서 이제 이거 오면 다 준다고 하는데 그때 왜 뛰어가야 되는 거지? 라는 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담 배우님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찍었을까? 영화를 또 보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가 사실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감독님 영화에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앵커에서 보면 그 여주인공이 있을 때 카메라가 360도 패닝을 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2번 나오면서 갑자기 뭔가 감정이나 시공간이 확 단절되고 그 다음 씬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이건 배우는 어떤 이 순간에 무슨 느낌을 받고 연기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에서 사실 남자애랑 여자애 한 명 친구 저보다는 어리지만 물리적으로 뜯으려면 뜯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지 않고 도망가는 게 저는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강가에 가서는 사실 갈 데가 없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한 대 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돈 주는 게 낫겠다 해서 뭐 명선이 그때 그럼 돈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태도가 이해 갔었습니다. 일단 도망치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물론 그 생각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다른 거 있으실까요? 예, 그거는 이제 명선이 그 날짜 때문에였어요. 돈을 뺏겨버리면 제대로 그 시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 그 당신의 날짜.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얘기했을 때 그 부분도 있지만 이 뺏기면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게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도망갔지만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물이 있을 때 그 물에서 명선이 약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탈출했을 때 북한에서 넘어올 때 그 상황들이 맞닥뜨리면서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지막으로 주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자. 그래서 그 노란 머리에 또 나중에 고생이 와요. 네, 와요. 예. 그 둘 다 있는 장면. 예, 한 명이 와요. 한 명이 온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의도로 이렇게 진심을 다했을 때 그거에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한 명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를 일부러 노란 머리를 해서 눈에 띄게 나중에 관객들이 뒤에도 볼 수 있게끔 그 친구 한 명 왔구나라는 생각이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장면이 또 독특했던 게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어떤 오두막 같은 데서 뭐 애들 그림 같은 것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순간들이 하잖아요. 네. 그게 현실인지 환상인지가 약간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긴 한데 감독님 되게 힘을 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렇게 오두막까지 연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강가 끝에 보면 조류 관측소가 있어요. 네네. 아까 창원에 네네, 조류 관측소가 있어서 말씀하셨죠. 어쨌든 명사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잠은 거기서 이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그 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물소리를 들었을 때 그 과거의 어떤 아이를 잃었을 때의 상황을 느끼면서 그 조류 관측소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서 공룡 인형을 공룡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서 신이 여기 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화신이. 그 다음부터 이제 명선은 조금 확실하게 이거를 몸으로 체득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고성으로 가는 그 동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택이 네가 화신님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게 거기서 만났구나라는 것과 서로 연결되는 장면이기도 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주신 게 이건 감독님한테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종교가 있으시거나 영적 체험 혹은 종교적 체험이 있으신가?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적 있나? 라는 것을 대놓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없고요. 네. 저는 저희 집안이 오랫동안 카톨릭이었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카톨릭이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랑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랑 안 맞다기보다는 그런 이론 카톨릭이 어떤 주는 이론들이 어느 순간 저와 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들었을 때 그럼 과연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 것은 또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제 워낙 집안 자체가 오랫동안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한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스스로가 거부하면서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 받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서 벌어진 어떤 그런 생각의 차이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도 모르게 인식되었던 그런 그 카톨릭의 세계관들이 뭔가 더 깊이 인간이 믿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나 무엇이 어떤 진실이 무엇이고 진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레스나 앵커 때도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 같고 말씀 저 들었으니 신세계로부터는 아예 그 종교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 얘기보다는 그 인간의 얘기를 믿고 있는 인간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 카톡 아이디 재밌습니다. SSG는 대놓고 신세계를 지칭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건 이런 내용이에요. 신세계를 지향하는 인물들이 주로 등장하는 영화의 제목을 신세계로부터 지은 이유나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실 감독님 영화 제목이 다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작이었던 앵커도 우리가 흔히 뉴스 앵커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앵커는 영화 속에서 나온 이제 닷 이렇게 배가 내리는 그 닷을 앵커라고 영어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주인공이 그 육상 선수인데 맨 마지막 그 이어달리기의 맨 마지막 주자를 앵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뜻을 가지고 일부러 쓰셨거든요. 또 딱 제목만 보면 이거 뭐 뉴스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프레스 또 뉴스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그 기계 중에 프레스기 있죠. 앞찾기 눌러서 그것을 일하게 되는 20년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하게 되는 인물의 어떤 일상을 보여줘서 그게 프레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목 지을 때 되게 열심히 신경 쓰신다는 걸 영화들이 온몸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셔서 이번에 신세계로부터 또 너무 노골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뭐 너무 유명한 제목 뭐 드보르자기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궁금할 때 했었습니다. 저도. 프레스 앵커 찍고 난 뒤에 그 지브이나를 갔을 때 다음 작품 뭐 뉴스 데스크냐 막 이렇게 해서 언론 3부작을 찍으실 거예요. 뭐 그런 농담도 했는데 신세계로부터는 사실 그 앵커 엔딩곡이 신세계로부터입니다. 드보르자기 사막창이죠. 그걸 이제 주제곡으로 쓰면서 그 제목에 대한 거를 제목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고 굉장히 영화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전주에서 목격했던 그 시나리오를 구상했을 때쯤이니까 이게 내가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월드도 되지만 가드월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름이 제목이 영화 제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세계로부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다 영화 제목 같다라는 생각이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제목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을 쓰고 난 뒤에 시나리오 쓰면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그 제목이 어떤 갖고 있는 많은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시나리오에 잘 녹이면 되겠어. 보통은 제목을 먼저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목 생각하고 난 뒤에 시나리오 쓰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골든블루님이 계속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더 여쭤볼게요.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골든블루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혹시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다른 결말이 있었던 건가? 이건 저도 궁금하거든요. 초창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배경도 많이 달랐고요. 인물도 조금 달랐습니다. 인물도 완전히 그 이야기가 조금 달랐고 이거 원래 경기도 포천에서 찍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어떤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포천에서 찍으면 되겠는데 포천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이거는 영화 찍으면 사람 잡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작 지원이 잘 안 돼서 제작 지원해 주는 곳으로 가서 찍어야겠다 해서 근데 엔딩도 지금하고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영화로서의 엔딩은 초기에 썼을 이 작품을 썼을 때 그 엔딩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무조건 어둠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두 가지 어떤 대비되는 어둠 속에서 명선이 느끼는 감정들을 그 공간에서 한번 만들고 싶어서 엔딩은 그대로 변함없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계로님이 이거 진짜 빠른 축하인데요. 하단 배우님 생일 미리 축하드린다고. 내년 2월 28일이시죠라고. 무려 2달 훨씬 전에 어쨌든 미리 생축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10명 모은 화도 보시군요. 네. 저희 사담을 앞에 나누면서 진짜 10명에서 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10번을 보시거나 10명을 모아오면 감독님 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벤트를 벌이자. 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냥은 물어봤고 네. 2일차에 바로 얘기로 사실 소원은 화주님이 들어줘야 되는데 빼시는 거예요? 예, 아니 피할 게 아니라 영화상은 화주님이 소원을 들어줘서 네. 감독님이 화주님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그 질문 주신 거는 하단 배우님한테 질문 주셨던 거였는데 마지막 부활 의식 전 희생을 결심한 화주를 부르는 명선의 모습에서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단 배우님은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화주님이 그 전에 그 창원으로 전도하기로 가기 전에는 그때는 죽는다고 이제 그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때 정말 슬프고 아쉬운 감정은 그때까지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도를 해보자 해서 갔고 그 마지막쯤에는 사실 아쉬움, 슬픔 이런 거보다는 조금은 약간 이상한 기대감, 이상한 결혼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씬에서 화주님. 실제로 눈 멀어서 그걸 표현한다는 건 이제 신이 들어오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건 연기한다는 건 되게 약간 어떻게 상상해야 되지? 저도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 느낌은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접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좀 눈이 멀고 이 사람이 좀 달라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실제로 사실 제가 접신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연기를 하면 또 그게 영화랑 또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물어봐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본 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전혀 다른 예지만 스틸 플라워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파도가 치는 그 물보라를 그냥 그대로 맞으면서 춤추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꽤 접신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연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신세계로부터에서는 일단 감독님은 배우님께 거의 다 맡기고 간다라는 느낌이 더 커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서로 얘기가 됐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 드렸던 거기도 합니다. 그런 원테이크긴 한데 그런 연출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눈 이렇게 처음에는 뭐 막연자실하다가 뭐 눈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드잡이 할 때 눈이 점점 멀어가서 그리고 눈을 뭐 그런 원테이크긴 한데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 같은 거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테이크로 가기로 하신 결심이 있으신가요? 그 명선을 오롯이 그 변하는 과정을 담고 싶었죠. 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좀 얘기했던 그런 느낌들은 얘기했고 나머지 장면에 대한 감정이나 연기는 하람 씨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본 건데 그 모니터링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죠. 예.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놀랐고 편집하면서 저도 마지막 장면을 편집할 때는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과연 이 명선이 눈이 멀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사람이 어떤 신념이 강해지면 없던 것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암전이라는 것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없었던 거 보일 수 있고 들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저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화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고 신뢰하고 그런 간절함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달라진 상황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약간 모호하게 처리하시긴 하신 거죠, 의도적으로. 네. 그게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는 너무 명확하게 가버리면 아니, 갑자기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 버리실까 봐 걱정되셨던 거예요? 아니, 걱정은 안 했는데 혹시나 그런 오해들을 할 수 있어서 모호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 영화 이야기를 피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관객들이 이 이야기를 쭉 명선을 따라가면서 최근에 어떤 분이 굉장히 재밌는 평을 해줬어요. 메가식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이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내가 부활을 믿고 있더라. 그런 생각을. 대단한 칭찬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마지막 명선의 아들 소리가 정말 암전이었지만 포인트와 불러줄 수도 있고 아니라면 명선이 그냥 자기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들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허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런 거에 어떤 선택의 여지나 어떤 확증을 주고 싶은 제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영화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명선 배우를 따라 명선 캐릭터를 따라서 어쨌든 믿음을 계속 끌고 갔던 건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되게 네 중요한 맞습니다. 포인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있겠습니다. 그 아이디들이 다 재밌으셔가지고 이분 눈에 들어옵니다. 화신님을 믿으시고 부활하세요. 이분 질문 말씀드릴게요. 가리비 작업장에서 부부가 명선을 찾아왔을 때 부부 앞에 우뚝 선 카메라가 명선을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기댈 곳을 찾는 부부에게 그 순간 명선이 신처럼 느껴졌을 듯했습니다. 그때 진짜 밑에서 아예 부감으로 확 카메라 앵글이 이전과 확 달라지는 부분이 됐었죠. 이 장면은 명선이 차기 화두가 된다는 그런 어떤 힌트를 주신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통 제가 콘티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샷을 잡는 경우만. 그때는 원래는 콘티가 그게 없었죠. 제가 생각했던 게. 근데 카메라를 제가 밑에서 보고 이렇게 명선이 위에서 작업하는 걸 찍다가 보니까 마지막 명선의 그 장면이 하나쯤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차후에 명선이 교주가 된다는 그런 복선에 대한 부분보다는 누구든 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부부가 왔을 때 부부의 시선에서 명선은 신이었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은 신은 아니지만 어떤 신격화시켜서 오히려 이런 폐해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영화를 어떤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 화신교가 나중에 퍼진다 하더라도 사실 인간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폐해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게 다 굉장히 이론은 깨끗하고 예쁘고 좋은 세상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이야기 태발을 담고 있지만 결국 진화하면서 인간에 의해서 병폐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부의 눈에서는 이 명선이 신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세계로님이 질문 주신 거 되게 단순한 질문이지만 꽤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배우님들 촬영하실 때 날씨가 어땠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남쪽이어서 고성에서 주로 많이 아까 90% 정도 촬영하셨다고 했는데 박 배우님 어떠셨어요? 그때 가리비에 가셨을 때. 그때 날씨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도 좀 들어가 있으면 기분 좋고 나와 있으면 조금 불쾌한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월 달쯤이었죠? 그게 아마 연초가 아니었을까. 12월. 12월. 네. 연말이었군요. 네. 연초랑 연말이 날씨가 비슷하잖아요.
네, 아마 예, 그랬을 겁니다. 제가 한 2년, 2, 3년 정도 된 3년이죠. 3년죠. 네, 찍어가지고 고성이 몇십 년 동안 눈이 안 온 동네예요. 그동 통영 고성은 한 30, 40년 동안 눈이 안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따뜻한 동네. 예 전반적으로 따뜻한데 그래도 겨울이면 아무리 남쪽 지방이라도 춥죠 겨울이니까. 근데 이제 서울만큼 그렇게 매서운 어떤 추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다들 네, 엄청 맞습니다. 춥지 않았죠. 따뜻했어요. 되게 근데 이제 따뜻했고. 명선은 추웠을 네. 거예요. 왜냐면 옷이 되게 얇아요. 한복 이런 거 입고 그 있기 때문에. 빨간 옷 입고 예. 이렇게 되게 추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남 네, 레이킹 보면 하람 씨가 항상 이렇게 담요를 덮고 있어요. 왜냐면 그 너무 얇은 한복이 예. 추웠죠. 그렇게 입고 다니기 쉽죠. 바닷가라서 좀 추워. 옷의 선택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화준교에서 이게 화주교에서 빨간색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불의 이미지. 한복을 네. 옷 색깔. 예, 빨간색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했고 한복은 이제 우리 저 영숙 재숙 자매가 어머니 부화시킨다고 우리 봤을 때 어머니 한복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근데 그거를 이제 명선 입장에서는 마지막 전도 나갈 때 뭔가 자기가 더 적극적이었다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 한복을 본인이 한번 입고 왜냐면 좀 약간 티니까 이게 뭐라도 하나 의상이라도 튀어야지 사람들한테 시선을 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짐으로 해서 그 놔두고 간 그 한복을 입고 전도 가는 거죠. 뉴월드님 질문 주시는데 영화적 내용인데요. 후반부 돈을 뜯던 남성이 명선의 말 따라 화당으로 온 부분과 인쇄소 사장의 전반과 후반으로 바뀌는 모습 그리고 엔딩의 마지막 화주서의 설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듯 끝나는 부분에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여쭤보는 어떤 내용 좀 아까 뭐 노란머리 그 친구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한 명쯤은 명선에 의해서 한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명선의 어떤 그 진실된 어떤 믿음에 대한 눈빛이 한 명쯤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온 거고 두 번째가 뭐죠? 네. 두 번째가 좀 다른 그 인쇄소 사장님이 이제 처음과 나중에 이제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인쇄소 사장님은 이제 영화에서 변화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다른 인물들의 에피소드는 거의 삭제를 거의 넘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한 번쯤 이 종교에 빠지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부분, 그 사람이 나중에 명선에 대한 어떤 가야 될 길을 한번 막아주는 사람의 인물로서 인쇄소 사장이 교인인데 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명선이 자꾸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 이 종교에 관심이 가고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해서 외치긴 했지만 부인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명선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하나의 인물로서의 역할을 인쇄소 사장이 못한 거죠. 그 맨 마지막엔 사실 가둬놓은 거 보호하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었던 거죠. 네, 있고 왜냐면 가면 이 사람은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어머니도 한번 살려보고 싶은 욕심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영정이 모여 있는 그 방에 창고에 가두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질문 답을 저희가 대화 중에 드린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록 배우님한테 그 아까 SSG님이 질문 주셨던 건데 넘어갔던 건데 그 프로필 사진이 저희 더스페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게 너무 세다고 그게 어느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 그 모습이죠? 네, 그 사진은 제가 그 프로필 작업할 때 찍은 그러니까 그 보통 배우들이 뭐 짧게는 1년에 한 번, 뭐 좀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프로필 작업을 새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은 이제 프로필 중에 이제 제가 몇 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이제 뭔가 이 영화의 신택의 어떤 강렬함을 그 보시면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강렬하다는 말씀도 나오셨는데 어쨌든 뭔가 신택과 어울리는 제가 찍어놓은 프로필 중에서 어울리는 게 그나마 이거 하니까 해서 제가 그 한 거고요.
네, 너무 강렬했나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네. 또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가 있으니까. 네. 새로운 것도 기대하도록 알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주신 거는 교주서를 이제 실명되기 3일 전에 주면 어떻게 하나요? 명서는 교주서 다 과연 그동안 3일 동안 이해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교주의 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페이지가 2장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그 북한에서 일단 같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고,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명선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주의 생각은 얘가 다 그냥 말 그대로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정론, 얘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사람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주서를 3일 전에 줬어도 얘는 한번 딱 보면 그동안에 쌓아온 게 있으니 다 알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화주의 입장에 봤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궁금해지는 건 도대체 이 화주는 언제 눈이 멀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죠. 사실 이야기 속에서는 안 나오지만 언제 눈이 멀어졌고 그럼 그 화주서는 언제 쓴 걸까? 눈 멀기 이전에 쓴 것인가? 눈 멀고 나서 누가 대필해 준 것인가? 등등이 사실 또 궁금해지는 지점이거든요. 네네네. 그거 이제 감독님 말씀. 네. 예, 그건 전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얘기한 게 뭐냐면 신택도 누군가의 내림을 받았고 그 화주서는 오랫동안 내려온 어떤 책이었다는 거. 그리고 영숙과 재숙이 떠난 그 사기치고 떠나는 날 신택이 막 그 둘을 욕하고 원래부터 저런 애였는데 그나마 서로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저랬구나라는 생각에서 막 이렇게 명선의 어떤 억울함을 이렇게 하다가 동시에 화신하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시를 받는 게 이제 명선한테 전달 그때구나라는 게 거기서 이제 영화상에서 나오고 가방을 가져와라. 그 가방 안에 화주서가 있으니까 읽어보라고. 그다음부터 명선이 화주서를 읽는데 그게 표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며칠 지나가는 거예요. 네. 밤낮으로 바뀌고 이게 몇 장면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 그렇지, 며칠을 지나서 명선은 밥도 안 먹고 화주서를 읽는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명선도 이런 이게 내가 믿었던 게 맞구나라고 또 한 번 더 믿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화신을 믿으시고 부활하세요님이 또 질문 주신 내용인데 사실 이건 감독님 영화 전체를 보면은 이전의 전작들을 보면은 궁금해지는 질문이긴 해요. 일단 이 영화와 관련해서는 화신교는 불과 관련된 종교인데 영화에 나온 어떤 죽음의 원인이며 영을 담고 연결한 매개체는 주로 물을 사용하고 있다. 왜 불인데 물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이신데 사실 앵커라는 영화에서도 거기 이제 동생이 이복 동생이 사라지는데 그 동생도 물과 관련된 이미지, 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그 사이비 목사를 잡으러 갈 때도 물에 빠지는 장면들도 있고 해서 의외로 저는 불보다는 물을 사랑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영화를 보아오면서 한데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물과 불의 어떤 대비 효과들은 충분히 의도적으로 쓰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영화가 불과 물을 잘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극에 따른 어떤 극과 극의 상황에서 뭔가 불의 의미와 또 물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 영화 그러니까 중심에서 뒀으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어떤 의식의 신의 개념은 불로 나가고 인간의 개념은 물로 나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양분화시켜서 극과 극이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느낌들을 불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앵커에서도 결국 이복 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은 어떤 뉘앙스도 있고 이 영화 안에서도 명선의 아이가 그 탈북을 할 때 압록강이 됐든 그런 강에 빠져 죽은 것처럼 표현을 하신 거죠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네, 그 명선은 이제 아들은 총소리가 나니까 총에서 이제 강을 건너다 총이 맞아서 사망한 거고 어쨌든 우리가 물이라는 것들은 불도 그렇지만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어떤 담김, 그러니까 그 담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담을 물론 인위적으로 담을 수 있겠지만 담긴다는 의미는 보통 물이 더 강렬하게 오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뭔가가 담겨져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은 물이 맞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 쪽은 물이고 신은 불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도 거의 막바지이신 것 같은데 시간도 거의 다 됐고요. 골든블루님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걸 적절하게 너무 잘 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차기작 이미 촬영은 끝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기작이 뭔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배우분들도 다음 작품 어떤 계획 같은 거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1월달, 지난달에 이제 작품을 하나 끝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재난 영화입니다. 그래서 독립 재난 영화입니다. 그래서 뭔가 안 맞지만 어떤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어서 충분히 재난 영화로서의 소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재밌는 영화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내년 초에 후반 작업을 끝내고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같이 또 한번 그건 이제 종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정말 그냥 사람의 이야기, 재난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신생로부터를 찍고 났는데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작품들은 되게 조금은 더 제가 늘 해오고 싶었던 이야기들로 좀 풀어나갈 수 있어서 그래도 뭐 어디 갇혀 있는 재난적 상황이면 구원에 대한 그 감독님의 특유의 주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모든 영화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인간의 어떤 인간 생활, 인간 삶에서는. 근데 다소 이제 아이들도 나오고 좀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터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잘 해오고 이제 후반 작업을 놔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봐주시죠. 박수를 누가 제일 먼저 치는지 내가. 하담 배우님. 저는 영화로는 모르는 이야기라는 작품이 그 영화는 판타지예요. 그래서 여기 신세계로부터에서 나왔던 명선 이미지랑 조금은 다르게 웃거나 뭐 이렇게 좀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먼트들이 있고요. 드라마는 최근에 촬영을 끝냈는데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작품을 촬영을 끝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웃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래서 되게 그 다음 되게 다른 역할들을 앞에 두고 있어서 이 신세계로부터를 보면서도 내가 저렇게 연기를 했었구나. 최근에 연기를 했었던 거랑 되게 달라서 그 점이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또 너무 좋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 나오면 이제 웃는 모습 대량 짤로 방출되겠는데 웃는 이미지가 아주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영화 속에서. 맞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록 배우님. 예, 저는 감독님 말씀하셨던 이번에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촬영 끝난 게요. 밀양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그 영화 이번에 또 함께 했고요. 예, 그 영화는 정말 이번에 교주가 아니신 거죠? 예, 교주는 아니고요. 이 약사로 나오는데 아무튼 거기까지만. 아무튼 근데 이건 완전히 그 결이 다른 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재난 영화인데 아무튼 보시면 아세요. 어떻게 저런 설정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영화도 지금 감독님도 후반 작업 중이시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얼마 전에 촬영 끝난 그 전란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 내년에 아마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그 1월 10일 날 개봉하는 기리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 픽션 부분이 잠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재현하는 거. 네, 그 잠깐 들어가는 거에서 잠깐 출연을 했는 영광 시사회 때 봤는데 와 너무 김대중 역할은 아니시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이제 보좌관들이 농민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농민 중에 한 명으로 잠깐 나옵니다. 네, 아무튼 영화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라는 드라마를 촬영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3, 4월쯤 아마 방영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TVN인가요? 예, 아마 JTBC라고 알고 있는데, JTBC. 네, 그냥 이것도 SF라기보다는 판타지죠. 한 분의 주인공이 낮과 밤이 달라요. 예, 그래서 코미디고요. 예, 그래서 재밌는 드라마 재밌게 또 찍고 있습니다. 제롱님 코미디 좋아합니다. 아, 예, 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영화는 분명히 화제작이 아니면 문제작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세계로 예, 화제작이 아니면 문제작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이틀 됐는데 2,000명 들어왔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20만 명도 아니고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4월에 흥신소라는 그 저예산 그것도 장편인데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의 느낌이 있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고요. 피가 낭자한 영화인가요? 그 음모와 배신이 좀 액션이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그리고 이제 5월에 이제 공연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공연은 어떤 건지 말씀 주실 것 같은데. 공연이 아직 그 작품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5월에 공연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작품을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구하려고. 아무튼 왜 저기 감독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아니 마무리는 저기 아이 신세계로부터 화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최소한 망관부 뭐 이런 거 해주셔야죠. 아, 네. 뭐 우리 개봉 지부에 때도 얘기했지만 이 신세계로부터 좀 돼야지 이 비용으로 고도 후반 작업을 할 수. 저번에 찍었던 작품 고도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독립영화라는 게 어떤 수익성을 보고 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은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좀 욕심 아닌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네. 근데 오늘 추운 날씨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신세계로부터를 찍고 난 뒤에 80%는 이 영화에 굉장히 좋은 반응과 칭찬을 많이 듣고요. 한 10에서 15%는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 단 한 분만 계셔도 저는 영화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지금 계속 영화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